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덜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섬뜩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약 1년 전 저희 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무서웠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대략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현재는 대학생인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날 딸아이는 아침 일찍 외출을 했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일을 끝내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평소 스팸이나 광고 전화가 워낙 많이 걸려와서 그냥 무시할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급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 저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카드 배송기사인데요. 제가 1시 조금 넘어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시간에 집에 계시나요? 카드요? 네, 그 시간에 집에 있긴 한데. 아, 그러세요? 그럼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최근에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또 주 거래은행이 한 곳밖에 없어서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 딸이 가끔 제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딸이 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엄마 이름으로 카드 신청한 적 있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엄마, 요즘 그런 거 보이스피싱이래. 그냥 번호 차단하고 무시해. 딸아이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했었고 저는 단순히 카드 배송 오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 싶어 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었죠. 현관 앞에는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로 왔나 싶어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 아까 전화드렸던 카드 배송기사거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 저기 있잖아요. 제가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는데 혹시 배송 오류 아니에요? 아이 참 배송 오류가 아니고 진짜 이 집으로 온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예? 저는 끝까지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배송기사라는 남자는 저희 집이 확실하다면서 일단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너무 겁이 나서 곧장 경비실에 호출을 했었죠. 그리고 대략 10분쯤 지나 경비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아무리 주변을 확인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제 생각은 문을 몇 번 발로 차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CCTV 좀 확인해 주실래요? 아, 예. 그럼 제가 공동현관 CCTV하고 엘리베이터 쪽 CCTV 확인하고 다시 호출 드릴게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는 다시 돌아갔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황당하기만 했었는데 얼마 뒤 경비실에서 인터폰 호출이 걸려왔고 저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방금 CCTV를 확인했거든요. 말씀하신 시간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글쎄 이 남자가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저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집으로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경찰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사건은 배송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온 다음 흉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을 좀 더 조사해보겠다고 말하고 돌아갔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께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저도 무서웠지만 제 옆에 있던 딸아이까지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흉기를 들고 온 남자를 검거했다는 말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와 일면식은 없지만 제 딸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딸이 주말마다 마트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트에 비슷한 또래 남자 알바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고 하는데 가깝게 지내고 나서부터 그 남자가 계속 사귀자는 말을 꺼냈고 제 딸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 후로도 그 남자가 쫓아다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했죠. 그러다 한날은 제가 딸이랑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전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 자꾸만 하지 말라는 혼잣말을 해서 저도 그때 뭔가 예민했는지 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가시 박힌 말이었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딸아이는 참다 못해 마트 알바를 그만뒀고 한동안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제 전화번호는 딸이 마트 알바를 하면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줄 겸 마트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면서 제 딸이 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었고 그 남자는 그걸 보고 제 번호를 저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남자가 했던 진술이었는데 저를 직접적으로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살해보다는 팔이나 다리 한 부분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섬뜩하고 끔찍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제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찾아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 결국 특수상해 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만약 그 남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불안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재판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져 2025년 기준으로 그 남자가 징역을 산 지는 이제 3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고 그날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드 배송기사라고 사칭을 하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분들을 노리는 그런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꼭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여자 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묻고 싶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 무서웠던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며 저는 아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부터 8개월 전 제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갈 때쯤 새롭게 살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존에 거주했던 오피스텔의 위치는 직장과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 이번에는 직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려던 중이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 부동산을 찾아가 북구 근처의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고 다녔고 그중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매물을 발견하고 곧장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6층짜리 건물이었고 근당에 편의점과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만족스러웠죠. 아무튼 이사를 끝내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별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서 지냈었습니다. 먼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꿈자리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항상 잠이 들면 악몽을 반복해서 꾸곤 했었죠. 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아주 끔찍한 꿈들이었는데 꿈이긴 하지만 실제와 혼동할 정도로 너무 생생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옆집 또는 윗집에서 다투는 거라 가정했지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꼭 일정 시간에만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점이었죠. 그것도 제가 퇴근을 하고 밤 10시경에 꼭 그런 소리가 들렸고 두어 번 윗집이나 옆집으로 찾아가 물었지만 본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집으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하면서 지낸 지 2달 정도가 지나고 한날은 저희 집에 큰 악재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작은 사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게 큰 화근이 되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난관이 생겨버렸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들게 이뤄낸 사업이라 더 애착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 그로 인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시름에 빠지셨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내셨죠. 저희 어머니도 한평생 집안일만 하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남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썩 반갑지만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 매일같이 저희 부모님은 사니 못 사니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혼까지 결심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중간에서 부모님을 말려보기도 하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돈이라는 게 뭔지 현실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하나 퍼지게 되었는데 그 소문은 제가 회사 상사들에게 꼬리를 치면서 이득을 취하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문제와 부모님의 다툼 그리고 저의 직장 내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이런 악재들이 다가오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선배였던 주희 언니에게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너 요즘 별일 없지? 네, 저는 뭐 그냥 그렇죠. 언니는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주희 언니에게 연락이 온 건 거의 2년 만이었고 평소에는 안부도 묻지 않고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는 사이였는데 저는 궁금해서 근황을 물었더니 언니는 몇 달 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칠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너무 답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주희 언니에게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촉이 딱 맞았네, 맞았어. 너 그 집
당장 방 빼고 나와. 지금 네가 사는 오피스텔 위치가 기운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에는 꼭 그 집에서 나와야 돼. 너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언니 말 명심해. 알았지? 주희 언니는 제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을 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7월 초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이사를 가라는 뜻이라 볼 수 있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7월에서 8월은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또 그 기간은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많아서 아무리 빨라도 9월은 돼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증금이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니 회사와 거리도 너무 멀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니 많이 한 와중에 집으로 들어가기도 난감한 상황이었죠. 주희 언니의 말대로 7월 안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그때 제 생각은 조금 더 늦게 이사를 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음에도 늘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 주희 언니가 7월 안에는 꼭 이사를 가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도 딱히 위험하거나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고, 솔직히 그런 미신적인 말들은 제가 믿지 않는 편이라 주희 언니가 경고를 하면서 했던 말들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던 찰나였었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건 8월 21일 11시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퇴근을 조금 늦게 했던 날이었고 집으로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10시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집안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거실로 나갔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에탄올 램프가 쓰러져 있었고 집안에는 온통 연기와 불길이 가득했었는데 어떻게든 혼자서 불을 꺼보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은 더 심해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곧장 밖으로 나가 119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맡고 나온 이웃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잠시 뒤 출동한 119에 의해 불은 진압이 되었지만 제가 살던 오피스텔의 내부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불을 진압하다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웃집 주민들도 연기를 마신 탓인지 호흡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었죠.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만약 더 깊이 잠을 자서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끔찍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왔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다르게 부모님 사이는 예전과 같이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투자했던 금액을 전액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회수를 했다고 들었고 그 돈으로 회사 문을 닫는 건 일단 막을 수 있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는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어쩌면 주희 언니의 말대로 제가 살던 오피스텔 때문에 이런 악재가 생겼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상황을 또다시 설명했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지. 무조건 7월 안에 나가야 된다고. 너 그날 못 일어났으면 그날이 초상날이야. 그 전화를 끊고 자칫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단순 미신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정말 무섭게만 느껴졌었죠. 그리고 화재 문제로 제가 계약을 했던 부동산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제가 들어오기 전 신혼부부가 잠깐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를 했다는 끔찍한 말을 들었었죠. 그래서 그 좋은 위치에 그 정도의 월세가 되었던 거고 그 집에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악몽을 꾸고 밤마다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어찌 보면 뭔가에 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세입자 본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이라고 밝혀지면 제가 전부 손해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요즘입니다. 아직 20대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악재들을 겪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앞으로 집을 알아보실 때는 한 번 더 잘 점검하시고 이번 일로 집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뭐든 신중하게 잘 알아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2020년도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시청자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그 당시 제가 임신 9주차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니 저희 집 아래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인터폰 벨이 울리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이삿떡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참 정이 많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죠. 아,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 지금 바쁘세요? 사실 제가 타 지역 사람인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측은한 감정까지 들었는데 그게 저도 남편을 만난 뒤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원래 제 본가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고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고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며칠 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이삿떡까지 들고 와 인사를 하니까 딱히 의심스럽단 생각은 들지 않았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신기할 정도로 저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한 시기부터 태어난 고향까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여자는 돌아갔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와 같이 있던 상황이라 문을 열어주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상황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얘야, 누가 찾아왔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랫집에 이사 온 새댁인데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는 돌아갔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밑반찬을 챙겨 아랫집으로 내려갔었죠. 사실 그렇게 돌려보낸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으니 겸사겸사 찾아갔던 겁니다. 저 윗집 사람인데요. 반찬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아, 이 집 아버님 되세요? 새댁은 지금 집에 없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 마누라랑 둘이 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로 찾아가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저희 아랫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노부부가 맞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 그 여자가 커피 마시고 간 거 외에는 뭐 없잖아? 앞으로 문 단속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었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사는 뒷동 라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파트 주민 중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 흡사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아이 엄마 집에 어떤 여자가 이삿떡을 들고 찾아왔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차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그 여자가 아이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고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려갔던 여자는 검거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검거되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이삿떡을 돌리지 않는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그 여자는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질 않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살해 후 유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다면 아이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이런 짓을 실행하기 전 섬뜩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데 그 여자가 이삿짐 정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한 가지 컴플레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데 젊은 신혼부부 또는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서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가족들 사진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 옷이 찢겨 있을 때도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 실수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여자가 의심이 돼서 추궁을 하며 물었지만 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 물건을 훼손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자 살인 충동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데 제가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자의 표정이 눈에는 초점 하나 없이 흐린 상태였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 피해자는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저도 타깃이 되었던 거였죠.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풀리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아니라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웃집에서 이삿떡을 돌린다고 찾아오면 잘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린 정말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올해 15년 차이니 거진 10년 전 2014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함 근처에서 아파트 공지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올 예정이고 그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바로 옆집이었고 또 제가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공지문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옆집 이웃이 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렇게 공사가 끝난 뒤 옆집 주민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옆집과 인사치레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건네 듣기로는 아들 혼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집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요즘 보기 힘든 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말로만 듣던 옆집 총각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려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잘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가끔 새벽에 소리도 지르고요. 또 벽을 두드리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신체 어딘가가 불편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정신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얼핏 보아하니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총각이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듣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요. 그런데 옆집 총각이 다녀간 뒤로 그 총각이 했던 말과 다르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벽을 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총각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총각이 이사 온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워낙 방음이 안 되는 아파트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건 저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욕을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저는 이웃 주민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었죠. 여보, 옆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당신이 한번 가보면 안 돼? 에이, 뭐하러 그래. 남의 집 미래에 참견하지 말자.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아유, 알겠으니까 내가 일단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옆집 상황을 살피고 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그 얘긴 저번에 들었어. 근데 옆집 총각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진짜 사람 좋게 봤는데. 아, 그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수발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화가 났었나 봐. 앞으로는 주의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해. 알겠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도 가끔가다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남편 말대로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었죠. 그날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와 같은 층수를 누리길래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옆집, 그러니까 총각이 사는 집으로 걸어가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인사를 나눈 총각과 나이대는 비슷하게 보였지만 그때 제가 본 그 총각과는 분명 다른 사람인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총각이 저를 찾아왔을 때 주변 친척 관계도 없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의 집 사정이니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살면서 손에 꼽을 만한 정말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아주머니가 서럽게 울고 계셨고 저는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글쎄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너무 생생했던 꿈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안 좋은 예감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손수 김장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괜찮겠다 싶어 저는 김치를 들고 옆집 총각네로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시죠? 아,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산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총각은 어디 갔어요? 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제가 이 집 아들 맞고요. 그리고 김치는 됐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 남자는 본인이 아들이 맞다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럼 이사 때 찾아온 옆집 총각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현관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밖으로 나가보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집 총각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의 집주인이었고 월세로 계약을 했던 옆집 총각이 몇 달째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질 않아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옆집 총각을 보면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장소는 바로 저희 옆집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옆집 현관 앞에 폴리스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아랫집 주민이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성태 엄마, 이게 무슨 일이래? 글쎄, 몇 달 전에 이사 온 총각이 있잖아. 그 총각이 저 집 냉장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근데 그 범인이 말이야, 사람을 죽여놓고 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대. 아유, 끔찍해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제가 김치를 들고 갔을 때 화를 냈던 남자가 떠올랐는데 그 남자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뜩한 기분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인데 만약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라면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 수사 끝에 범인은 검거되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범인은 그 남자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살해된 총각과 범인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친구끼리 다툼으로 인해 집안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범인이자 친구였던 그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거주하면서 옆집 총각인 척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신을 유괴하면서 어떻게 친구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총각이 살해되고 난 뒤부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고 제가 꿨던 꿈의 내용도 어쩌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총각의 어머니는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고 들었고 이 끔찍한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말하기 꺼려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어차피 본인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옆집 총각과는 단 한 번 인사를 나눈 게 다였지만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던 청년 같은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날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는 2년 정도 지났지만 가끔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때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땐 그게 특별한 장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부모님과 단감동에 위치하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 아마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이웃들과도 크게 교류가 없어서인지 그저 조용한 동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집에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던 시기였었죠. 저희 집은 1층이었고 제 방 창문을 열면 아파트 앞 작은 놀이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한날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쯤이었고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흰색 러닝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혼자 웃으면서 국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에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신기할 따름이었죠. 참고로 저는 현금 호송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를 처음 보고 난 뒤로는 저도 모르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밖을 볼 때마다 아저씨가 체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정해진 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컨디션 좋은 날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게 되었죠. 그러다 한 가지 신기한 루틴을 알게 된 건 그 아저씨를 목격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그 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새벽 4시에서 4시 반쯤 되면 천장에서 아주 미세하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바로 윗집 2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고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라 누구라도 충분히 넘길 정도의 소음이었죠. 그런데 그 소음이 났던 날에는 꼭 그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국민 치조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아저씨가 놀이터에 나온다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저씨가 저희 집 바로 위 2층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셨고 저 역시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라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미세한 소음 소리를 들었고 2층 아저씨가 체조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밖을 쳐다봤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저씨가 놀이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아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보통은 제가 볼 때쯤 막 체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런 평소 행동이 아니라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귀신에 홀려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만큼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아저씨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고 저도 일상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 한 아주머니를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게 됐고 짐이 무거워 보여서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집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고 이곳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새벽마다 체조를 하는 아저씨가 생각이 났고 저는 아주머니께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런 말을 꺼내셨죠. 총각, 괜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남의 일에 엮이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아주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도 조용히 집만 들어드리고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곳에 이사를 온 지 3달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제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게 되었죠. 그날은 모처럼 휴무 날이라 알람도 맞추지 않고 늦잠을 자려고 했었는데 오전 7시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고 저는 급히 커튼을 젖히고 밖을 쳐다봤더니 놀이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옆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는 상황이었죠.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 저는 놀이터 주변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뒤 구급대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구급차 쪽으로 향했고 들것 위에는 사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것 위에 실려진 사람의 모습이 얼굴까지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이건 그분이 사망을 했다는 신호인 게 분명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열을 하고 있는 남자가 하나 보였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새벽마다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아저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 윗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 너무 충격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사람들 소리를 듣고 나가보셨는데 나중에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이고,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리고 그분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사시는 것 같던데. 네, 2층 주민이래요. 뭐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던데. 아유,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마무리된 듯 싶었지만 며칠 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소문들이 퍼졌고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살던 그 아저씨는 새벽마다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거나 관계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폭행의 수위는 집안 물건을 던질 정도로 상당히 심한 편이었고 아내는 겁에 질려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했었죠. 2층 아저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나서 꼭 하는 행동이 새벽마다 놀이터에서 체조를 하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은 아저씨가 체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급히 119를 불렀지만 이미 아내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었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아내의 몸에 남아있던 수십 개의 멍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저씨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새벽마다 들렸던 소리가 단순 층간소음이 아니라 아저씨가 아내를 폭행할 때 물건이 부딪히면서 났던 소리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저씨가 새벽마다 체조를 하던 루틴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매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이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긴 제 판단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저씨는 현재 상해치사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바로 윗집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기만 합니다. 요즘도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끔 창밖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 한가운데 꼭 그 아저씨가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체조를 하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 친구는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이니까 아마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혼자 지내던 중이었죠. 친구가 살던 곳은 대림동에 위치하는 4층 건물 다세대 주택인데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일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창 독서실을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미정아, 요즘 바빠? 저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친구의 부탁은 본인이 사는 원룸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자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뜻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표정이 정말 미치겠다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고민하다 힘들게 말을 했었죠. 그게 친구의 회사가 IT 업계 쪽인데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훨씬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비율로 따지자면 8대2 정도 되는 회사였고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초기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한창 업무를 배워도 모자란데 자꾸만 직장 상사가 이상한 농담을 건네면서 친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는 너무 힘들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안쓰럽고 딱해 보였죠. 일단 출근하면 커피 심부름은 기본인데다 안 그래도 신입이라 일도 많은데 거기다 상사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수진아,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뭐 그런 곳이 다 있냐?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자 친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회사 업무는 그렇다 치고 더 끔찍한 게 퇴근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 달 전부터 퇴근할 때마다 찾아와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40대 남자 상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친구는 계속 거절하기가 눈치가 보여 몇 번 차에 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데려다 주기만 하길래 뭐 신입이라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러나 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건 친구만의 착각이었었다고 했죠. 어느 날 친구를 바래다주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커피 한 잔만 달라면서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데 너무 집요할 정도로 따라오니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직장 상사에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둘러댔고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다고 했죠. 뭐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이곳은 친구가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 입지를 쌓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같이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죠. 저는 친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취업 준비생이라 시간도 많아서 결국 한 달만 지내기로 하고 짐을 챙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뭐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고 친구도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 때문에 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독서실로 향했고 본 계획은 한 달만 살기로 했었지만 자꾸만 더 있어달라는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같이 지내게 되었죠. 솔직히 친구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돈 한 푼 안 내고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작은 성의 표시로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몰래 배달을 시켜주고 독서실로 향했는데 뭐 몰래 시켜준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시켰던 거죠. 이게 사건의 원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 있을 때 저는 독서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친구 집에서 독서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저는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어 다녔었죠. 그렇게 독서실 근방에 도착했고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그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게 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지나쳐 친구네로 올라갔더니 글쎄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경찰분이 다가와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니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었죠. 병원으로 가 친구의 얼굴과 몸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폭행을 당한 건지 성한 곳이 없었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했냐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힘들게 말을 하는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샤워를 하고 난 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가끔가다 제가 배달을 시켜주고 갔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는데 그게 배달 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문 앞에 서 있던 건 앞전에 친구를 바래다 줬던 회사의 직장 상사였는데 어디서 옷을 빌려 입은 건지 배달원 차림을 하고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성폭행을 시도했고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이 건물이 시공한 지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왔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그 남자의 범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했더니 그 남자는 한 달이 넘도록 저와 친구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독서실에 가는 시간부터 가끔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사소한 패턴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참 기회를 엿보다가 그날 밤 제가 독서실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배달기사인 척 속여 들어갔던 거죠. 몰래 숨어서 저와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힘들게 입사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년 전 그때의 충격 때문에 지나가는 배달 기사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친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직장 상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배달을 몰래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사람의 촉을 무시했다가 큰 코를 다칠 뻔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20대 중반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때 겪은 일이었고 이곳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자도 많은 편에다 비교적 큰 대단지 아파트였죠. 그곳에 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 사이였습니다. 저는 도로가 쪽 그리고 남자친구 집은 가장 끝인 강가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저희 집과 남자친구 집의 거리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로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참고로 남자친구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는데 그게 제가 살던 곳은 바로 앞에 경찰서도 있었고 도로가 쪽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 쪽은 가로등도 많지 않았고 누가 서 있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날은 남자친구가
학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꽤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게 됐고, 대략적으로 밤 12시쯤 저희 집 앞으로 온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소 저와 남자친구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길게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늘 아쉬웠지만 서로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기분 좋게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게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저희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지? 집에 뭘 두고 온 것 같은데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네. 어차피 가방도 놓고 와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한눈에 봐도 급하게 나온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 집까지 같이 가서 기다리기로 했었죠. 남자친구 집으로 가려면 단지 내에 위치하는 정말 긴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고, 여긴 낮에 혼자 가기에도 꺼림칙한 길이었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니 더욱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나더군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고 골목 자체가 조용한 편이라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골목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도 돌아서 무섭지만 티를 내지 않고 일부러 남자친구에게 말을 더 붙이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혼자 남아있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계속 같이 올라가자고 말했지만,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안심시켜 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치듯이 말을 했었습니다. 나 집 앞 놀이터에서 딱 5분만 기다린다. 안 나오면 바로 갈 거야. 아니, 3분. 아니다, 1분. 지금부터 정확히 1분만 기다린다. 알았어. 가방 두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 그렇게 장난을 치며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제 신발끈이 풀어져 끈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그때 골목 뒤에서 이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 주변을 살펴봤더니 저희 뒤편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어떤 남자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보통 아는 사람이면 나란히 걸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두 사람은 살짝 떨어져 걷고 있길래 일행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 상세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고 남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건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검은색 후드티를 얼굴까지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걷고 있었죠. 그 외 이상하거나 특별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았고, 얼굴을 가려야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회사원 차림으로 걸어오던 여자는 골목 중간에 다른 동으로 들어갔고, 후드티를 입은 남자만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느낌이 좋지 않다며 집까지 같이 올라가자고 거듭 말을 하더군요. 에이, 사람 무섭게 왜 그래. 잠깐이면 되니까 그냥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저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계획대로 놀이터에서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놀이터를 지나쳐 남자친구를 따라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입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카드키로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희를 따라오던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저희 뒤에서 가만히 서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출입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러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왜 그래? 얼른 들어가자. 그러자 남자친구는 뒤를 쳐다보며 후드티를 입은 남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한 건지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상해서 결국 카드키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후드티를 입은 남자, 이렇게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고 저희는 뒤편에, 그 남자는 문 쪽에 서 있던 상황이었죠.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층수를 누르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더니 시간이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더군요. 그제야 저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것도, 그리고 출입문 카드키가 없어서 기다리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그냥 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끝까지 층수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정적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고, 남자친구 얼굴을 봤더니 굉장히 화가 난 듯 굳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와 시비라도 붙어 싸움이라도 날까봐 저도 긴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한참을 그 남자를 노려보다가 결국 5층을 눌렀더니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7층을 누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구조는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대문 앞에 중문이 있는 집과 그리고 대문만 존재하는 집이 있었죠. 중문이 있는 집은 그 공간에 자전거를 두거나 또는 화분을 심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만큼 공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집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층에 내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친구는 제게 귓속말을 하듯이 조용하게 말을 하더군요.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금방 나올게.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가듯이 집 앞 중문 앞으로 데려갔고, 저는 그 와중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문 위로는 반투명 창문으로 되어 있어 불빛이나 그림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중문 뒤에서 쪼그려 앉아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정말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후드를 입은 남자의 발소리라고 느껴졌죠. 그게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을 때 그 남자가 신었던 신발이 운동화가 아니었고 군화 모양으로 생긴 워커를 신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둔탁한 게 꼭 구두도 아닌 워커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발소리는 남자친구 집 앞까지 들리더니 결국 중문 앞에 있는 센서 등까지 켜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겁이 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오더니 경비실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고, 결국 그 남자는 야간 순찰을 하고 있던 경비 아저씨에게 발각이 되어 급히 경찰을 부르고 나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섬뜩했는데, 그 남자는 저희 아파트 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는 호신용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사실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부터 그 남자는 저를 노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고, 걸어오던 도중 회사원 차림의 여자를 보고 범죄 대상을 바꾸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원래 타깃이었던 저를 따라온 거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 경고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꼭 피해가 생겨야 처벌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의 촉을 무시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아직도 남자친구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